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89 심상치 않은 동북 열반들의 움직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8년 5월 무렵입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릴게요. 왜냐면 현재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벌어졌던 창의대 토벌 사건 말고도 동시다발적으로 서방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창의대 이야기를 먼저 다뤘고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창의대가 한창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자, 그리고 이 무렵에 에도 북쪽에서도 옛 막부 세력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오토리 게이스케가 이끄는 막부 전습대, 이들은요 옛날 그 막부군 중에서도 특별히 프랑스식으로 훈련받은 가장 정의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부군 자체가 프랑스식으로 훈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대강 받은 애들하고 진짜 제대로 받은 애들이 있는데 이 막부 전습대가 정말 제대로 받은 정예병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막부 전습대가 에도 북쪽에 위치한 오야마에서 신정부군을 격파하면서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지카타 토시조가 이끄는 신선조가 전습대하고 연계작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선조가 에도 북쪽에 위치한 우스노미야 성을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키는 상당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히지카타라는 인물이 신선조를 이끌면서 본래 칼잡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제 검술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군사 지휘 능력도 꽤나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오토리의 전습대 또한 우스노미야 성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옛 막부군은 그 세를 점점 불려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호시탐탐 에도로 남진할 기회를 노렸고 당시 에도에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창의대가 여기서 한참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들하고 연계작전을 벌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야시가 이끄는 유격대보다 사실은 이쪽이 좀 더 위험한 세력이죠. 5월 14일 전습대는 마침내 에도를 향해 남진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야마 인근에 있는 야스지카라는 마을에서 신정부군하고 다시 한번 격돌을 벌이게 돼요.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역시 프랑스식으로 훈련받은 군대답게 엘랑비타를 앞세운, 엘랑비타는 이제 공격에 있어서 과감한 기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군사교리가 그 과감한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총검 돌격으로 적진을 돌파한다. 이게 프랑스식 교류였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때 이걸로 온 유럽을 휩쓸고 다니긴 했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굉장히 강력한 포병 화력의 지원이 사실은 핵심이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막부 전습대도 바로 이 엘랑비타를 앞세워서 과감한 총검 돌격을 퍼부었고 이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전습대가 승기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신정부군이 증파되었고 또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땅이 이제 진창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습대의 장기인 총검 돌격이 무용지물되는 바람에 결국 전습대는 여기서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정부군은 이 여세를 몰아서 무려 1만여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우스노미야 성을 탈환하기에 나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정부군은 수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아주 막강한 화력을 장비하고 오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신정부군이 가지고 왔던 무기가 후장식 소총, 뒷근형으로 탄환을 장전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세가 가능한 바로 그 후장식 소총과 이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막강한 대포였죠. 암스트롱 4, 이 두 가지로 무장을 했던 신정부군이 화력을 앞세워서 우스노미야 성을 향해서 맹렬한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전습대와 신선조는 자신들의 장기인 돌격전, 사실 뭐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돌격전을 감행해서 몇 차례 또 성공을 거두긴 해요. 하지만 끝내 화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스노미야 성을 포기한 채 도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습대와 신선조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초라하게 북쪽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북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급한 김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니코의 산악지대로 운거하면서
여기서 저항을 계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당시 신정부군을 이끌고서 니코까지 추격해온 인물이 그 유명한 토사번의 대표 이타가키 다이스케였습니다. 바람의 검심에서도 몇 차례 좀 언급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토사번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신정부군을 이끌고서 니코에 당도를 해서 포위망을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타가키가 이런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은 니코는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일본의 3대 사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린너지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요. 실제로 훗날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문화유산이 여기서 꽤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타가키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수많은 유적지가 전부 다 파손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웬만하면 니코에서는 안 싸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나름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요. 확실히 이타가키가 나중에 자유민권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타가키가 나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옛 막부군을 향해서 잠시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포위망을 잠시 열어주겠다. 그래도 니코를 빠져나와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쪽으로 가라. 웬만하면 여기서 안 싸우는 게 서로 좋지 않겠냐. 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타가키의 이 관용 덕에 결국 니코의 수많은 문화재들은 가까스로 참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습되어 신선조 또한 천신만고 끝에 니코를 빠져나와서 동북 지역으로 철군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전습되어 신선조로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각 지역의 옛 막부군은 모두 소탕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말 무렵이 되면은 에도 근방 일대는 거의 신정부군에 의해 평정이 되고요. 이때 신정부군이 보소반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도 평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그 조자이번 번주 하야시가 8번 번주가 돼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오다라번에 상륙을 해가지고 에도 뒤치기를 노렸던 시점이 대략 한 요 시점쯤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옛 막부군의 패잔병들이 속속 북방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일로 오게 되냐. 물론 뭐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그러거니와 이 동북지역 여기를 오우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북지역 자체가 도쿠가와 가문의 지지세가 원래 좀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애초에 세키가라 전투 때도 도쿠가 이에야스를 지지했던 세력이 동군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도쿠가 가문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게 남아있던 곳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신정부 입장에서는요. 제거 대상 1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아이즈번이었습니다. 그 아이즈번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이즈번주 마스다이라 카타모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카타모리는요. 에도마쿠 시절에 교토 수호직을 맡았던 인물이죠. 또 교토의 치안 유지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 치안 유지 차원에서 만들었던 부대가 바로 신선조예요. 결국 신선조는 자신들의 옛 주군을 따라서 동북 지역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카타모리는 교토 수호직을 맡으면서 신선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수많은 유신지사들을 탄압했었죠. 따라서 바로 그 유신지사들로 구성된 신정부 입장에서는 카타모리는 원수 중에 원수, 그야말로 제거 대상 1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정부 입장에서는 아이즈번 문제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미 4월 무렵에 동북 지역을 평정하기 위한 조처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당시 신정부에서는요, 귀족인 구조, 미치타카를 직무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직무자가 들어가면 뭔가 토벌하다, 평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동북 지역의 평정과 아이즈번 토벌을 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직무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구조는 그냥 말만 좋아서 총독이었고 사실은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신정부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총사령관은 옛 교토 귀족들한테 명예직으로 줘요, 보통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실권은 당연히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유신 지사들이 도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실제적인 실세에는 참모장인 조슈번 출신이었습니다. 조슈번 지사 세라 슈우조가 실권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라 슈우조가 이끄는 진무총독부 병력 500명은 우선 동북 열번 중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센다이번에 당도를 해가지고 이 센다이번을 사령부로 삼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센다이번이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면은 이 센다이번은 무려 100만 석고를 자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번이죠. 그리고 에도에서 소비하는 식량의 절반을 이 센다이번에서 생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우지방, 이 동북지방에서 가장 왕초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센다이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신정부군이 에도에 대한 장악력이 좀 약했던 시점이었죠. 우에노 가네이지에서 창의대가 동해대왕을 모시고서 둥기둥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탈번 번저 하야시가 오다라원에 상륙을 해가지고 에도 뒤치기를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전습대 신선조가 어쨌든 패퇴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세력을 유지한 상태로 동북 지역으로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즈번 자체도 현재 지금 가장 껄끄러운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신정부 입장에서는요, 대대적인 토벌대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일단 창의대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어떤 구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센다이번을 갖다 먼저 설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신정부 편을 만든다. 그리고 이 센다이번의 병력을 앞세워서 아이즈번을 토벌을 한다. 뭐 이것도 일종의 EJ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북 지역의 번의 힘을 빌려서 동북 지역의 번에 해당하는 아이즈번을 토벌한다라는 것이 당시 신정부군의 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센다이번에 당도한 진무총독부 참모장 세라 슈우조는 센다이번의 번주 다테 요시쿠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즈번은 신정부에 저항하는 역적이니 센다이번이 이 동네 왕초답게 앞장서서 아이즈번을 토벌을 하시오. 그렇게 종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당시 센다이번의 번주 다테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미 천하 대세가 기울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정부군에 붙어야 되겠다. 안 됐지만 아이즈번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세라 휴우조가 하는 행동이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센다이 번주는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신정부에 숙이기로 했으니까 참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5월 11일 무렵이 되면요. 이때쯤이 이제 한참 전습 때 신선조가 신정부군하고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요 무렵이 되면은 센다이군은 마침내 아이즈번의 토벌대를 파견을 하게 되고 그 토벌대가 순조롭게 아이즈번의 영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토벌이었지 양자 간에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센다이군도 여기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화친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즈번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뭐 아이즈번이 됐던 센다이번이 됐던 다 같은 오우치방의 형제들이었고 평소에 교류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끼리 피볼 필요 있냐? 웬만하면 그냥 좋게 좋게 끝냅시다. 내가 중지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아이즈 번주 카타모리도 구테와 센다이번과 일전을 벌일 필요 없이 우선은 그 중지안을 받아들여서 항복을 선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즈 번주 카타모리는 성박 별장에 들어가서 근신을 하게 되었고 센다이 번주는 세라 슈우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센다이번 병력이 이미 아이즈번의 행정을 장악을 했고 번주도 신정부에 공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장에 근신 중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웬만하면은 좋게 끝내는 게 어떻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세라 슈우조는 아이즈번주의 항복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진 않았대요. 왜냐면은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즈번주가 항복을 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저거 속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세라 슈우조는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정부가 아이즈번을 토벌하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저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화친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센다이번이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저 아이즈번을 완전히 뭉개버린 다음에 아이즈번을 해체하고 번주를 목을 따오든지 아니면 체포를 해서 끌고 오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였다. 근데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협상 노름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즈번주가 나중에 다시 또 뒤통수를 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안 돼. 무효야. 제대로 싸워라.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엎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화친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세라시우주의 말이 일리는 있어요. 아이즈번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변 안정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 같지도 않고 신정부가 아이즈번을 해체를 들 수도 있고 그러니 결국에는 죽을 땐 죽더라도 일전을 한번 치러보자 라는 생각을 할 확률도 높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화끈하게 날려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쯤 되면서 이제 샌다이번도 슬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세라시우조가 하는 행동이 무슨 점령군처럼 고압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순순히 말을 들어봤자 신정부에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우대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같은 동북 지역의 형제들끼리 싸우느니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신정부에 저항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해서 보신전쟁의 시즌2가 개막이 되니 이른바 동북전쟁이라고도 하고 아이즈전쟁이라고 하게 되죠. 과연 이 시즌2는 어떤 식으로 개막을 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